요즘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그리고 CBDC와 관련해서 여러 의미 있는 소식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소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 은행 카세이시스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크레딧 아그리콜의 운용자산 수탁은행 카세이스가 이번에 프랑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카세이스는 이미 4조 9,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고, 지난 2021년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강세장 절정 전후로 새로운 비전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새로운 강세장 진입 시점에서 사업 확장을 제대로 한다라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세이스는 BNP 파리바가 합작 투자 형식으로 돈을 넣은 곳이기도 한데, 참 재미있는 것은 BNP 파리바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코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리플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억 원 넘는 돈을 한 방에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한 바로 그 메타코입니다. 그러니까 카세이스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승인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이 이제 확장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고, 그렇게 세력과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이 되는 건데, 카세이스의 주요 투자자인 BNP 파리바는 이미 메타코를 통해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메타코의 주인은 리플이다. 앞으로 유럽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력급 자본과 리플의 연계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도출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대박 상황 하나가 더 확인이 된 겁니다. 메타코 인수 당시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지난 1년 동안의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해고하는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이번 메타코 인수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이건 또 리플의 포지션이 강력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는 신호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멘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리플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회사였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번 카세이스의 커스터디 승인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코는 2015년 설립 이후에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보관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시티그룹,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세력급 수준의 자금을 굴리는 거대 금융기업들이 고객입니다. 모두 국경 간 송금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리플이 왜 이런 타이밍에 큰 돈을 때려박아서 그것도 현금으로 메타코를 인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메타코 인수와 관련해서 리플에게 축하한다 이렇게 공개 광고까지 했던 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소송 이슈만 지나가면 리플의 비전 꽤나 강력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나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CBDC 발행을 놓고 중앙은행의 의무다라고 밝힌 부분 역시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프랑스와 발레로이트 갈하우 총재는 CBDC 사용 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전자상거래 중앙은행 자금 사용을 허용한다라는 이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유로와 관련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에서 뭔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의미 부여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지구상에서 CBDC 구현과 관련해서 가장 최적화된 민간 기업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 이건 바로 리플레저라는 거. XRP 홀더들에게 이 같은 부분이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또 한 가지 더 어마어마한 의미 포인트가 포착이 됐는데, 이건 내용이 좀 많아서 이번 주말 멤버십 번개 라이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주말 사이 커뮤니티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는 단연 XRP 바이백과 관련한 루머였습니다. 총 100억 XRP, 50억 달러 규모를 리플랩스가 바이백을 하면서 리플의 가격 안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나섰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XRP를 100억 개나 리플랩스가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를 굉장히 높였던 건데, 돌아다니는 내용들이 꽤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더 크립토 알러트라는 마이너 크립토 미디어의 경우에는 100억 XRP 바이백은 XRP의 유용성과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리플랩스의 전략적 비전과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바이백은 XRP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리플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시장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번 바이백 발표에 대한 정보 출처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플랩스가 공식 발표를 한 건지, 주요 임원들이 멘트를 통해서 공개를 한 건지, 바이백 실체에 대한 소스 없이 기사화되다 보니까 그럴듯한 형식을 갖춘 루머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월츠가 나름의 교통 정리를 해줬는데, 리플의 XRP 바이백 관련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는 바이백 소문이 사실이냐, 이 같은 트위터 팔로워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한 건데, 리플이 XRP를 가끔 구매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100억 XRP 바이백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 이 루머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소스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리플의 기술 총책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는데, 요즘 아주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CBDC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출처가 아주 분명합니다. 리플랩스가 직접 밝힌 부분이고, 리플의 영국 파트너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이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리플이 XRP 레저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리플 CBDC 플랫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원활한 엔드-투-엔드 솔루션이다. 이렇게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부쩍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과 리플의 CBDC 관련 협업 상황이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영란은행 등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CBDC 관련 자문을 해주는 민간 싱크탱크가 직접 나서서 리플과 관련된 새로운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을 직접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은 리플이 최근 주니퍼 리서치의 CBDC 경쟁력 평가에서 1등을 먹은 것을 굳이 강조를 했는데, 15개 CBDC 기술 제공 기업들 가운데 리플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발표 당시에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봤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라운드업을 해보자라면 리플은 R3와 스텔라, 마스터카드, 컨센시스 등 15개 기업들과의 비교 평가에서 1등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니퍼 리서치는 2030년까지 CBDC 거래 규모가 2130억 달러에 달할 거라는 점, 올해 CBDC의 거래 규모는 1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지만 진정한 잠재력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나타날 거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회사가 왜 리플을 1등으로 선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문구도 있는데, 국경 간 결제는 현재 비용이 높고 거래 속도가 느리지만 이 영역은 CBDC 개발의 초점이 아니다. CBDC 채택은 국가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것은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의 의무사항이 될 것이다. 더 넓은 결제 산업이 CBDC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플은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면서 각국 여러 나라의 CBDC를 모두 실시간으로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중치 먹고 1등 먹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플랫폼이라는 게 강점으로, 특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며칠 전에 IMF 총재가 말한 상호 운용성, 그리고 리플의 이런 현실, 여러 가지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이미 몬테네그로와 부탄, 팔라우 등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유로존과 영국에서도 여러 그룹과 재단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중앙은행이 이미 7년 전부터 CBDC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 파트너로 리플과 계속 함께 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규모가 올해 1억 달러를 돌파하고 7년 뒤에는 2130억 달러를 찍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소식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리플 소송 판결 시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3월 6일 양측의 약식재판 판결 요청을 법원이 정식으로 받아들인 지 100일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대체 언제쯤 판결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글로벌 XRP 홀더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미디어 코인피디아는 민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덴버 대학교가 실시한 리서치 결과를 인용하면서 재미있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약식재판 신청 이후 평균 판결 시간은 166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사건의 경우에는 3월 6일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114일이 지나갔습니다. 평균적인 판결 시간에 적용을 한다면 8월 19일이 도출됩니다. 현재 XRP 진영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판결이 나올 거라는 건데 얼추 연방법원의 이 평균치와 비슷하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판결은 63일, 가장 늦은 판결은 254일로 나타났는데 63일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가장 늦은 경우는 254일, 이걸 대입해보면 11월 15일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소 골 때리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어쨌든 평균치 최악의 경우를 대입을 해도 올해 안에는 판결이 나온다, 이 정도 의미 부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을 넘기게 되면 지금까지 연방법원이 판결한 약식재판 판결 시점이 가장 늦게 판결되는 상황, 그게 리플로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지. 어쨌든 이제 더 공개하고 또 공격할 것도 없는데 8월 전후 시점에서는 리플 소송 판결 결과, 특히나 긍정적인 결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근 리플의 싱가포르 라이선스 승인 이슈를 놓고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주 흥미진진한 포인트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략적인 결과만 정리를 해보면 리플이 승인받기 한 주 전에 시그넘이 승인을 받았고 SBI와 식스의 합작 벤처 아시아넥스트 역시 임시시장 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은 다 아주 강력한 커넥션으로 연결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BI는 리플과 시그넘에 투자를 했고 SBI는 식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고 식스와 시그넘은 커스터디직과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식스와 리플은 키록에 투자를 했고 시그넘은 리플이 최근 인수한 메타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돈은 물론 서비스와 사업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거의 동시에 싱가포르에 진출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당연 SBI입니다. 리플의 최대 외부 투자자이자 사실상 리플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리플의 글로벌 확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기업, 산하 계열사에서는 주가 배당금을 XRP로 지급하는 기업,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슨 연합군 내지는 동맹군의 양상으로 싱가포르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상황. SBI는 이미 지난해 9월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던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미리 먼저 들어가서 판을 짜놓고 리플 등 다른 파트너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도 그런 모양새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이 리플 소송만 바라보고 있으면 없던 두통도 느껴지지만 리플의 비전과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잊었던 설렘도 느껴지는 것은 역시나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은 도대체 왜 미국 규제 당국의 첫 번째 타깃이 된 것일까? 그것도 다짜고짜 아무런 설득력 없는 증권성 여부를 놓고 소송 타깃이 되면서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일까? XRP 투자자로서 이런 질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머릿속을 맴도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더리움 진영과 미국 정관계의 커넥션 양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이게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플레이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최근 미국 SEC의 규제 적격 기관으로 다소 뜬금포 등장을 하면서 SEC로부터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프로메티우입니다. 이 회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다니고 있는데 공개되는 상황을 보면 어쩌면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최초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은 이 회사가 중국의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지분을 소유했었다라는 것이고,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 비탈릭 부테린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부테린은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공동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이면서 동시에 수석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 등장했습니다. 완샹과 미국 MIT가 2018년 3월에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게리 겐슬러가 등판을 하는데, 당시에 겐슬러는 MIT의 블록체인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체결 석 달 뒤에 윌리엄 힘머는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대놓고 띄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였으면 좋겠지만 속속 드러나는 상황을 본다라면 이게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대체 저들은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은 XRP의 네트워크 활동이 지난주에 급등했고, 이건 앞으로 다가올 가격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10에서 40% 수준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용한 것은 센티멘트의 데이터인데, XRP의 일일 활성 주소수가 지난주에 17,554개에서 14만 2,380개로 거의 7배가 증가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황만 보더라도 이렇게 네트워크 활동이 증가한 뒤에는 2주에서 4주 안에 가격이 10에서 40% 급등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상황이 있다라는 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왼쪽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월 19일 일일 주소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뒤에 3월 말과 4월 초에 XRP 가격은 급등을 했고, 이건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일일 주소수 급등 이후에도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6월 23일 이후부터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데, 과연 7월에도 유사한 XRP의 반등 상황 포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도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 최근 3번의 XRP 가격 급등은 모두 활성 주소수가 급증한 뒤에 발생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지난 며칠 동안 네트워크 활동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사가 반복될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리플의 급등 랠리를 직접적으로 만들 아주 간단한 재료는 역시 단연 리플 소송 결과입니다. 완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분 판결에서 우위를 보여준다라면 사실상 승소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과연 리플 소송 판결이 언제쯤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판결 가능 시점을 제시했다가 죄다 줄줄이 빗나갔었던 존 디튼 변호사가 새로운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날짜는 9월 6일입니다. 토레스 판사의 과거 판결 절차를 살펴봤더니 도버트 챌린지 결정 이후에 2개월 또는 4개월 아니면 6개월 이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이 핵심적인 근거인데, 그래서 기준점은 일단 3월 6일이고 이에 따라서 2개월 뒤면 5월 6일, 4개월 뒤는 7월 6일, 6개월 뒤는 9월 6일이 됩니다. 앞서 존 디튼은 5월 6일부터 6월 초 사이에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건 2개월과 4개월의 평균 석 달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고, 일단 이건 둘 다 꽝이 났기 때문에 6개월 패턴을 적용해서 9월 6일에는 약식 재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코인피디아의 경우에는 미국 덴버 대학교의 연구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국 연방법원의 약식재판 신청 이후에 이 평균 판결 시간은 166일로 나타났다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사건의 경우에는 3월 6일을 기준으로 오늘까지 116일이 지났습니다. 평균적인 판결 시간에 적용을 한다면 8월 19일이 도출이 됩니다. 현재 XRP 진영의 미국 변호사들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시점이 7월에서 이번에 존 디튼처럼 늦어도 9월 사이에 판결이 나올 거라는 것과 어느 정도 얼추 평균치와 비슷하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판결은 63일, 가장 늦은 판결은 254일로 나타났는데 63일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가장 늦을 경우 254일을 리플 사건에 대입을 시켜보면 11월 15일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소 골 때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평균치 최악의 경우를 대입해도 올해 안에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앞서 존 디튼 변호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토레스 판사의 판결 시점 데이터적인 패턴을 분석했을 때는 최장기간 가장 늦어졌을 때를 대입했을 때 9월 6일 가능하다. 이 정도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공개하고 서로 공격할 것도 없기 때문에 8월 전후 시점에서는 리플 소송 판결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토레스 판사의 경우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개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미결 사건만 500건이고 이 가운데 44건은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토레스 판사, 그래도 리플 사건 결과 좀 빨리 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토레스 누나 화이팅! 리플의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주인공은 인도입니다. 인도의 최대 규모 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코닥 마힌드라 뱅크와 함께 루블 CBDC 활용과 관련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은행은 이미 2018년에 리플렛에 합류를 했다라는 건데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때려잡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디파이 혁신과 관련해서는 인도 은행들이 꽤나 발빠르게 진입했었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페더럴 뱅크의 경우에도 2019년에 이미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당시에 이 은행은 송금 네트워크의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디파이 혁신에 올라타는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도만 하더라도 인도의 국제시장 송금 규모가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저렴하고 빠른 송금 혁신을 구현한 리플이 이미 이때 즈음부터 인도 시장에서 꽤나 관심을 받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것, 이어갔다라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인도가 그 무대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 이슈들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 나름의 멘탈 케어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방 컨셉과는 질적으로 완전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멤버십 라이브 내용 중 일부를 요약 버전으로 편집을 해서 전체 공개로 시간차를 두고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7월부터는 이 역시 멤버십 전용으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임원급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멤버십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모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800원 정도인데 공부에 투자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해주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XRP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크핸드들은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시기한 상황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나 고래들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XRP 가격이 12% 하락하는 동안 고래들은 XRP 3억 6천만 개를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돈으로 따지면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뭔가 상황이 까리하고 헷갈릴 때는 그냥 고래들 따라가는 게 가장 속편한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 데일리호들의 기사 제목처럼 세계 100대 은행들 가운데 38개 은행이 리플의 송금 기술을 테스트했거나 직접 활용하고 있거나 투자를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또는 직접 활용 또는 투자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하고 있는 은행들의 수를 따져봤더니 세계 상위 100개 은행들 가운데 38개가 추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의 최대 고객은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총자산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5위 은행입니다. 특히 리플과 연계되어 있는 38개 가운데 18개 은행들은 리플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위프트와 경쟁하도록 설계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기술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의미가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18개 은행들 이름 한번 불러보자라면 BNP 파리바, 일본 유초은행, 방코 산탄데르, 캐나다 왕립은행, HSBC, UBS, 유니크레딧,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팩, 몬트리올 은행, DC은행, 미쓰이 스미모토 신탁홀딩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노무라 홀딩스, 이타오 유니반코, PNC 금융서비스, 방코 브라데스코 SA, 스칸디나비아 엔스킬다 반켄, 뭐 아주 그냥 훌륭한 은행들입니다. 이런 은행들 리스트에 국내 대형 은행 이름 하나가 올라와 준다라면 당장 그 은행으로 주거래 은행 바꿔버릴 텐데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서민 대출이자 받아 처먹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까 참 이런 혁신 리스트에서 만나길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째다소 몽상적으로 몽환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